세계를 제패한 스타벅스. 그런 스타벅스도 죽쓰는 나라가 있다? 스타벅스가 베트남에서 안 먹히는 이유. 베트남 커피의 비밀은? 쌀국수의 고향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2위. 베트남 여행 가보면요, 거리 곳곳에 카페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인점, 소매, 노천 카페 다 포함해서 카페가 50만 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요즘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1인당 커피 소비량도 매년 8%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커피 문화, 우리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랑하죠? 그리고 주로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트남에 사는 릴리카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둘이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스다 시켰어요. 이 커피가 연유 커피,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거든요. 나는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좋아했거든. 근데 베트남 와서 바뀌었어. 베트남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해요. 베트남은 아침을 진짜 일찍 시작하거든요. 보통 아침 5시 되면 다들 일어나서 일을 가요. 그래서 보면 아침 6시에 길거리 카페에서 이 카페 소다를 다 한 잔씩 사고 이제 출근을 해요. 목욕탕 의자. 왜 오후에는 안 마셔? 오후에 밥 먹고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곤해서 자고 싶어요, 항상. 아, 그래서 베트남은 항상 점심시간 때 자는 문화가 있어요. 오침. 그리고 한국은 해외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인기가 대단하죠. 스타벅스 유명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블루버틀, 응커피 들어보셨나요?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해외 프랜차이즈의 무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탈리아의 일리, 미국의 커피빈, 호주의 글로리아 진스, 중국의 멜로의 커피,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인 할리스 커피와 카페벤에 모두 다 베트남에 진출했다가 실패한 해외 프랜차이즈들입니다. 심지어 이 스타벅스마저도 고전 중이에요. 점포수로만 비교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스타벅스가 거의 한 2,000개쯤 있는데요, 베트남에는 100개도 없어요. 게다가 베트남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합니다. 유독 베트남에서 해외 프랜차이즈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작업 카페가 엄청 많아요. 푹long, 중윈, 하일랜드, 현재, 까비나, 등등. 가격은 스타벅스나 해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훨씬 싸요. 맞아, 절반. 절반? 길거리 노천 카페 이런 데 보면 진짜 그것보다도 훨씬 싸거든요. 한 잔에 500원? 500원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벅스가 약간 커피가 밍밍한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 엄청 센 걸 좋아하잖아. 센 거, 단 거. 세고 달고.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만 가도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밖에 없어요.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 약간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카페 강국답게 야외 카페가 엄청 예뻐요. 맞아, 구민 카페 많다. 그러니까 굳이 자국 카페를 놔두고 비싼 해외 프랜차이즈를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BBC에서도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통하지 못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중간 크기의 음료 가격이 약 9만 동, 한화로 한 5,000원쯤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평균 월급이 약 345달러,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예요. 매일 한 잔씩 마시면은 월급의 3분의 1을 커피에 쏟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2022년에 베트남의 1인당 GDP는 4,163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1988년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 서울올림픽 할 즈음 돼서 스타벅스가 들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타벅스는요, 아직까지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사치제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현지화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이 스타벅스 혹은 해외 커피 취향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베트남식 커피에 길든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맛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해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보통 아라비카 원두를 쓰지만 베트남의 카페들은 기본적으로 로부스타 원두를 쓰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커피 원두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커피도 다양한 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원두종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있는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 마시는 원두 커피는요, 아라비카가 원두입니다. 그런데 로부스타는 아라비카보다 카페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향이랑 쓴맛도 좀 강한 편입니다. 로부스타에다가 연유 등의 단 것들을 첨가해서 마시던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커피 향 자체가 좀 다른 아라비카 커피를 먹으니까 좀 덜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부스타를 즐겨 마시는 베트남, 마시기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 생산지 1등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트남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로부스타는 베트남이 생산과 수출 세계 1위입니다. 알고 보면 베트남은 커피 벨트에 속한 나라입니다.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열대 지역을 보통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케냐 등 모든 주요 커피 원산지가 속한 곳이죠. 강수량과 기온이 커피 생산에 적합한 곳들이에요. 매년 약 4조 원 정도, 30억 달러의 커피 원두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늘어서 40억 달러, 약 5조 원까지도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 하면요, 베트남 총 수출액의 약 1%를 차지하고요, 농업 수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피 재배에 좋은 환경을 가진 베트남, 커피 산업이 떡상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베트남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차 문화가 풍부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도 차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나라에 커피를 알린 것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었던 1857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커피 모욕을 들고 왔습니다. 이후에 188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커피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 들어온 원두는 아라비카였지만 베트남의 습한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로부스타로 대체됐고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식 카페 문화도 형성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요, 커피랑 우유랑 잘 섞어 마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뭘 넣냐? 연유를 넣어 마시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연유 커피가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녹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커피 산업이 발달하게 된 데는 또 독일의 역할도 컸습니다. 동독은요, 커피 사랑이 대단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동독의 최대 커피 수입국이요, 브라질이었는데 브라질에 검은 서리가 내리면서 역대급 흉작을 맞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브라질 원두 가격이 굉장히 폭등해버렸죠. 대체품을 찾아서 에티오피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때 에티오피아에 분쟁이 있었어요. 소말리아랑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커피를 제대로 들여오는 게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1986년도에 커피 생산 협정을 맺습니다. 1990년대부터 20년 동안 베트남 내 생산량의 절반을 동독 정부가 구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커피의 재배 면적을 12배나 더 넓힌 베트남의 재배 지역에 수력발전소와 주택, 병원 등을 건설해줬어요. 자, 이때 이렇게 엄청난 수확량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팔지 못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베트남 정부는 커피 재배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1986년 베트남 정부가 도이 머이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급경제 공상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개방하는 거죠. 서방에도 커피를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제란을 벗어나서 소득을 좀 빨리 올리고 싶었던 정부와 농민들은 재배 조건이 좀 덜 까다로운 로부스타 종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재배합니다. 날씨에 예민한 아라비카보다는 로버스트가 아무래도 좀 재배가 수월하니까요. 어찌 보면은요, 세계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저렴해서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친시장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인스턴트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 세계의 커피 소비 문화가 다양해지고 또 때 맞춰서 세계 원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말 콜롬비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출이 6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지요. 베트남의 커피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수출량으로는 세계 2위지만 아무래도 저가 원두이다 보니까 전체 수출액이 높지 않은 편이죠.
최근에는 베트남 농부들이 커피나무 대신에 두리안 등의 더 수익성 높은 작물을 재배하기도 하면서 재배 면적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커피가 잘 됐다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항상 최선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커피가 최선의 작물이 아니라면 더 나은 작물을 찾아가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베트남의 커피 생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의 베트남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